지독한 장마비가 도시의 넌사인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후미진 유흥가 한수아는 익숙하게 술에 취한 손님의 등을 두드리며 빈 잔을 치웠다. 역한 담배 연기와 값싼 향수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공허한 웃음소리가 뒤섞인 이 공간은 그녀의 현실이었다. 20살의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어린 남동생 수연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일해야만 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앳된 얼굴 위로 피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누나 오늘 주사 맞는데 너무 아팠어. 보고 싶어. 동생의 문자 메시지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힘을 내야 했다. 자정이 넘어 가게의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뒷골목의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고 골목은 가로등 불빛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가 쓰레기 봉투를 던지려던 순간 발치에 무언가 툭 걸렸다. 놀라 비명을 지를 뻔한 그녀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겁이 났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그곳에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옷은 비에 젖고 흙탕물에 더러워져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재질과 완벽한 핏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의식이 거의 없었다.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옆구리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고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과 섞여 붉게 번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저천증과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른다. 수아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누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젠장 쥐새끼 같은 놈. 회장님 명령이다. 오늘 밤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수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남자는 지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구급차를 부르면 저들에게 발각되어 남자도 그리고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모르는 척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마치 동생의 울음소리처럼 그녀의 양심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결국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안간힘을 다해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그녀는 추격자들이 골목 안쪽을 수색하는 바로 그 순간 반대편의 좁은 통로를 통해 기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녀가 그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시간당 요금을 받는 동네에서 가장 허름하고 낡은 여관. 주인은 돈을 내미는 그녀와 반쯤 정신을 잃은 남자를 흘긋 쳐다볼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차가운 방에 그를 눕히자 수아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남자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오한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얇고 축축한 여관 이불로는 그의 천을 되돌릴 수 없었다. 약도 의료 도구도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 아주 오래전 TV에서 보았던 생존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조난자의 천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천으로 직접 몸을 드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 없는 순결한 처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젖은 옷을 벗고 이어서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차가운 정장 재킷을 벗겨냈다. 그리고는 차가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남자의 몸은 얼음덩이 같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맨몸으로 꼭 껴안았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차가운 피부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뜨거운 숨을 내뱉으며 무의식 중에 그녀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오직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고통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희생으로 인해 남자의 격렬했던 떨림이 서서히 멎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밤새도록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더러운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남자는 이제 평온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생명은 이제 안전했다. 수아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낯선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기억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서 몸을 일으켰다. 남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고집스러워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는 몰랐는데 그는 매우 잘생긴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머리핀을 빼어 그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다. 아주 작은 그녀가 이곳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리고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사라졌다. 강태민은 욱신거리는 상처의 고통과 함께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삐걱거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이가 핀 누런 벽지와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였다. 자신이 왜 이런 싸구려 여관방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배신자의 칼에 옆구리를 찔리고 쏟아지는 빗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장면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던 것 같았다. 마치 눈보라 속에서 발견한 작은 모닥불처럼 그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아 주었던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그리고 낯설지만 포근했던 들꽃 같은 향기. 그는 흐릿한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쓰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 자신의 손안에 무언가 작고 단단한 것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을 펴자 그 안에는 닳고 다른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꽃 모양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소박하고 평범한 물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온기의 주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일까? 그가 머리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낡은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경계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암살자들이 아니라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최진욱 실장이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젠장 조금만 늦었어도. 최 실장은 태민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최 실장과 그의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태민을 여관에서 빼내어 비밀리에 운영되는 의료시설로 옮겼다. 여관 주인에게는 두둑한 돈다발을 쥐어주며 지난밤의 모든 일을 잊으라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모든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졌다. 며칠 후 최고급 병실에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태민은 최 실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그의 사촌 강지석이었고 그 배후에는 그의 친할아버지인 유진그룹의 강병철 회장이 있었다. 그들은 태민을 제거하고 유진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큼이나 강렬한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초에 실장에게 낡은 머리핀을 내밀었다. 이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비용은 상관없어. 대한민국 땅을 전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 무엇보다도 뜨거웠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러나 최 실장의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돈을 받은 여관 주인은 입을 굳게 닫았고 낡은 유흥가 골목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CCTV 하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하룻밤의 흔적만을 남기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렸다. 한편 그 시각 한수아는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관을 나온 후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물로 아무리 몸을 씻어내도 지난밤의 기억은 낙인처럼 그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에 다시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막아섰다. 한수아 양, 오늘부터 그만 나와. 자네 때문에 어젯밤에 경찰까지 들락거리고 험악한 놈들이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렸어. 골치 아픈 일은 딱 질색이야. 그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그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수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 수연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장 수술 보증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통보였다. 바로 그때 집주인에게서도 문자가 날아왔다. 밀린 월세를 당장 내지 않으면 방을 빼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수입은 끊겼고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다.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를 아주 잠시 원망했다. 그를 구한 대가가 이토록 가혹하단 말인가. 그녀는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었다. 그때 벽에 붙어있던 외딴 바닷가, 마을의 양식장 구인 광고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숙식 제공.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찾았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생의 앙상한 손을 잡자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수연아, 미안해.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너 수술시켜줄게. 조금만 더 버텨줘. 그녀는 잠든 동생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간호사에게는 사정이 생겨 잠시 지방에 다녀온다는 거짓말과 함께 남은 돈 전부를 맡겼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남쪽으로 향하는 낡고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가운 버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서울의 불빛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한편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병실 안에서 강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안에 작은 머리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복수를 다짐하는 냉혹한 야심가의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구해준 미지의 여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도망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그 흔적을 뒤쫓고 있었다. 운명의 엇갈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년 후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동안 세상은 실제로 뒤바뀌어 있었다. 3년 전 할아버지와 사촌의 배신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유진그룹의 황태자 강태민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흥재벌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강태민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맨주먹으로 시작해 단 3년 만에 유진그룹을 위협하는 거대 기업을 일궈냈다. 재계에서 그는 마이더스의 손이자 얼음왕자로 불렸다. 그의 손을 거친 사업은 모두 황금알을 낳았고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초고층 사옥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그의 명성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낡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유진그룹의 본사 건물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체계적이고 무자비하게 유진그룹의 주력 사업들을 잠식해 들어갔고 강병철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은 손자인 그의 손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장님 유진화학 인수합병 최종 서류입니다. 최진욱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태민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서류를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유진그룹의 심장과도 같았던 계열사 하나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얼음 같은 가면이 유일하게 녹아내리는 순간이 있었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3년 전 그날 밤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꽃 모양 머리핀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수천억짜리 계약서보다도 더 소중하게 머리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냉혹한 얼굴 위로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지난 3년간 그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탐정들과 정보원들을 동원해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복수는 공허했다. 자신의 성공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목숨을 바쳐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은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찾는 것은 그의 복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자 그의 얼어붙은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한편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시간은 서울과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했다. 소금기 섞인 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한수아는 이제 수아 선생님으로 불렸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앳된 소녀의 모습을 지우고 차분하고 단아한 여인의 향기를 남겼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고 헌신적인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의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엉킨 머리를 빗겨주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들을 보듬는 어미 새 같았다.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은 과거의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씩씩하고 마음씨 고운 그녀에게 호감을 표하는 동네 총각들도 몇몇 있었지만 수아는 언제나 예의 바르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알지 못했다.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아있었다. 가끔 밤에 잠에서 깨어날 때면 그날의 고통과 낯선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작은 방 한쪽에 놓인 동생 수연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결국 동생은 수술을 받지 못하고 그녀가 마을에 온 지 1년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녀의 희생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동생 목까지 꿋꿋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큰 욕심 없이 작은 행복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학부모들이 고맙다며 건네주는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바다 풍경.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서울에서의 끔찍했던 기억과 그날 밤의 이름 모를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운명에 거대한 톱니바퀴가 아주 서서히 그녀가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의 피닉스 코퍼레이션 회장실. 강태민은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포세이돈 프로젝트. 남해안에 알려지지 않은 해변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최고급 리조트를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는 위성사진과 개발 계획도를 번갈아 보다가 지도 위의 한 지점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아주 작고 평범한 이름조차 생소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가 바로 그곳이었다. 최 실장, 이번 주 주말에 현장 시찰 일정을 잡아. 내가 직접 가보겠다. 그의 지시에 최진욱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그저 사업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3년간의 지독한 그리움과 3년간의 처절한 도망. 그 끝이 보이지 않던 두 개의 선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이 술렁였다. 마을의 좁은 1차선 도로 위로 서울 번호판을 단 고급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용하고 소박한 마을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행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가장 선두에 있던 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핏의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은 남자 강태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은 주변의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와는 어울리지 않는 냉기를 뿜어냈다. 그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처럼 이 작은 마을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와 그의 수행단은 곧바로 리조트 개발 예정 부지로 향했다. 태민은 최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매의 눈으로 땅의 지형과 바다의 조망을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사업적인 계산만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다. 최대 수익률, 최적의 동선, 그리고 최소의 비용. 3년 전에 그 남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사명, 즉 은인을 찾는 일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그는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회장이었다. 땡볕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현장 시찰을 강행하자 함께 온 마을 이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안했다. 회장님, 날도 더운데 잠시 마을 회관에 들러 시원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낯선 곳에서 현지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일행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작고 소박한 회관 안에서는 동네 아주머니 몇몇과 한 젊은 여자가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여자가 한수아였다. 유치원이 쉬는 주말이라 마을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저 서울에서 온 높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차시풀 다기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향긋한 꽃차를 우려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공손하게 태민에게 찻잔을 건넸다. 태민은 프로젝트 관련 전화 통화를 하느라 무심코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혀끝에 닿는 맛은 생소했지만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지독할 정도로 익숙했다. 3년간 그의 꿈속을 떠돌던 바로 그 향기. 고열에 시달리던 그 밤, 그의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아 주었던 부드럽고 포근했던 바로 그 들꽃의 향기였다.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았다. 그는 통화를 끊어버리고 다급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최 실장과 마을 이장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 차 누가 끓였지? 태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마을 이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를 내어오던 곳을 가리켰다. 아, 저기 한 선생님이 끓인 겁니다. 우리 마을 유치원 선생님인데 꽃차 끓이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거든요. 한 선생님. 태민은 그 이름을 되뇌며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주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수아는 이미 아이들이 회관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뒷문으로 나간 후였다. 태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채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뿐이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가녀린 어깨와 단정한 걸음걸이가 그의 기억 속 희미한 잔상과 겹쳐졌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방금 그 선생님 이름이 한수아라고 했나?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마을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한수아 선생님이요. 서울에서 온 지 한 3년 됐는데 어찌나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지. 3년. 그 단어가 태민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리조트 개발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진짜 목적이 3년간의 지독한 추적의 종착역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회관을 나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수행단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태민은 이전의 냉혹한 CEO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옆자리의 최 실장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쏟아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지금 당장 이 마을에 사는 한수아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 유치원 교사. 3년 전에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 과거 가족관계 재정상태,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오늘 밤 안으로 내 책상 위에 결과물을 가져와. 그의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다. 최 실장은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하고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3년간 잠들어 있던 주군의 진짜 사냥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태민은 마을에 급하게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여기에 있다. 3년간의 길고 긴 추적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었다. 한수아가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날 밤 강태민이 머무는 마을의 유일한 호텔 스위트룸은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임시전략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최첨단 통신 장비와 노트북들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서울 본사의 직원들과 화상회의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강태민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마침내 밤이 깊어서야 최진욱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태민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봉투 안의 첫 번째 서류는 한수아라는 여자의 신상 명세서였다. 증명사진 속 그녀는 맑고 선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어려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다른 사진 한 장. 마을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3년 전 그의 악몽 같은 기억 속에 희미한 온기로 남아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더 성숙해지고 차분해졌지만 틀림없이 그녀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사진 속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음 장을 넘겼다. 서류에는 그녀가 살아온 기구한 인생이 건조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유일한 혈육인 어린 남동생 한수연과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 남동생이 희귀병 진단을 받고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기록들. 식당 서빙 공사장 인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기억 속 그 후미진 골목에 있던 술집 종업원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류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숨을 멎게 만드는 기록이 있었다. 그녀가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 날짜. 정확히 3년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서류의 마지막 한 줄이었다. 남동생 한수연 1년 전 지병 악화로 사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서류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아픈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일을 했고, 그러다 우연히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낯선 남자인 자신을 살렸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고 빚에 쫓겨 결국 동생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동생은 결국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그녀의 희생은 단지 하룻밤의 순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인생 전부를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동생의 목숨까지도 대가로 치른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민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 3년간 그를 지탱해온 것은 은인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거대한 죄책감과 참혹한 후회로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그녀의 불행을 딛고 이룬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는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다. 그의 눈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그는 무너진 채로 서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최 실장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군의 처절한 모습에 감히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독한 슬픔의 폭풍이 지나간 후 태민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그의 맹세는 이제 단순한 보은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몇 배, 몇만 배에 달하는 행복으로 그녀의 남은 인생을 채워주겠다는 그의 목숨을 건 맹세였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유치원으로 향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평범해 보이는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유치원 낮은 담장 너머로 아이들과 함께 모래 장난을 하고 있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부서져 내렸고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따뜻하게 빛났다.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 때문에 어떤 지옥을 견뎌왔을까? 태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한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말았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수아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상처를 살폈다. 그녀는 익숙하게 아이를 달래며 작은 상처에 입김을 불어주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는 순간 태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죄책감, 감사함,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이 그의 안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들의 재회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태민은 아이들이 모두 교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유치원의 작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놀이터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그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는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다.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정리하던 한수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처음 보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강렬한 눈빛과 슬픔과 그리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에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머리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이, 그녀의 세포가 그의 위험한 존재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3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태미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수천 번도 더 그녀와의 재회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 어떤 상상 속에서도 지금처럼 심장이 떨리고 목이 메어왔던 적은 없었다. 재계의 냉혹한 지배자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은인 앞에 선 한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을 다루듯 품에서 작은 머리핀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한수아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당신 건 맞는지? 수아의 시선이 그가 내민 머리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낡고 빛바랜 작은 꽃 모양의 머리핀. 그것은 3년 전 그날 밤 그녀가 남기고 온 유일한 흔적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빗소리 피 냄새, 남자의 뜨거운 숨결과 그녀의 비명. 그 모든 끔찍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다. 이 남자가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과거의 망령.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아니요, 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눈물이나 혼란 혹은 분노를 예상했지만 이토록 완벽한 부정은 예상하지 못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3년 전 서울의 한 여관에서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그녀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 그 자체였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3년간 애써 쌓아 올린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폭탄과도 같았다. 만약 3년 전 그를 쫓던 무서운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노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와 엮인 자신을 찾아낸다면 상상만으로도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결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아는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더욱 차갑게 말했다. 저는 서울에 가본 적도 없고 당신 같은 사람은 더더욱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죠? 당장 나가주세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교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태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그녀가 느꼈을 상처의 깊이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그리움과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벽을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그 벽을 쌓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여기서 더 그녀를 압박하는 것은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이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머리핀을 놀이터의 작은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는 그의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다. 태미는 미련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조용히 유치원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수아는 멈춰 섰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벤치 위에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작은 머리핀이 햇살 아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것을 집어들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3년간의 고요했던 평화는 이제 끝났다.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다. 유치원을 떠난 강태민은 곧바로 냉혹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그는 최 실장에게 말했다. 정면 돌파는 실패했어. 전략을 바꾼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인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강요가 아닌 감사함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게 만들 거다. 그것은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한 가장 집요하고 부드러운 포위 작전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변화는 며칠 뒤 한수에게 날아온 한 통의 편지였다. 동생 수연이 마지막까지 신세를 졌던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갚지 못한 병원비 독촉일 거라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한수연님의 미납 병원비 전액이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완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익명의 후원자, 대체 누가 그녀의 주변에 그런 거금을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유치원에 찾아왔던 그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한 대기업이 바닷가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 최신 의료 장비를 기부하고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는 뉴스가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다. 수아는 무심코 신문을 읽다가 그 재단의 이름 앞에서 숨을 멈췄다.
수현희망재단. 죽은 동생의 이름과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흔한 이름이라고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이 기묘한 우연들은 대체 무엇일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그녀의 일터인 유치원에서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낡고 초라했던 유치원 건물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지붕에서는 더 이상 비가 새지 않았고 낡은 책상과 의자는 모두 친환경 원목 가구로 교체되었다. 텅 비어있던 도서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 책들로 가득 찼고 놀이터에는 안전하고 푹신한 바닥재와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었다. 이 모든 것이 얼굴 없는 독지가의 거액 기부금 덕분이었다. 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기적이라며 기뻐했지만 수아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이 모든 선의의 중심에 그 남자가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체 왜 무엇을 바라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 수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낯선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빚은 사라졌고 죽은 동생의 이름은 좋은 일로 기억되었으며 그녀가 사랑하는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웃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부정할 수 없이 선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저 과거의 악몽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나타난 미스터리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편 수아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서울. 유진그룹의 오랜 동맹이자 TK그룹의 외동딸인 윤책령은 불쾌한 표정으로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강병철 회장이 점찍은 강태민의 약혼녀였다. 정략적인 관계였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태민을 원했다. 그의 외모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진 차가운 카리스마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소유욕을 자극했다. 하지만 태민은 언제나 그녀에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굴었다. 최근에는 중요한 사업 미팅까지 취소하며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다. 대체 어떤 년이 감히 내 남자를 홀리고 있는 거야. 그녀의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사람을 붙여 강태민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다. 강태민 회장이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머물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이 그곳의 유치원 교사인 한수아라는 여자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모습을 본 순간 채경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졌다. 시골 촌뜨기 주제에 감히 강태민을 그녀에게 수아는 사랑의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완벽한 그림에 묻은 당장 지워버려야 할 더러운 얼룩일 뿐이었다. 수아는 그날 밤 새로 단장한 유치원 놀이터의 그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낮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머리핀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 남자가 벤치에 두고 갔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날 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화려한 드레스룸에서 윤채경은 수아의 사진을 차갑고 경멸적인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생겼어.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위로 검고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유치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윤책영이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촌스러운 시골 풍경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에 침입한 화려한 독사 같았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끼어든 이 시골뜨기 잡초를 뿌리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하원시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모여드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공개적인 망신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유치원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한수아는 아이들을 부모님께 인계하며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윤채경은 그런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당신이 한수아 흐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볼품없네. 대체 무슨 수로 태민 씨를 꼬드긴 건지 궁금할 지경이야.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무례한 말투에 수아와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다. 수아는 당황했지만 아이들 앞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하지만 채경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사진 몇 장을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펼쳐 보였다. 그것은 3년 전 수아가 싸구려 술집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야한 유니폼을 입고 취객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 술을 따르는 모습 등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들은 그녀를 순식간에 평범한 선생님에서 문란한 술집 여자로 둔갑시켰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를 아십니까? 채경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 여자 한수아는 순진한 시골 선생님이 아닙니다. 서울의 더러운 술집에서 남자들한테 술이나 따르던 싸구려 작부였어요. 그녀의 폭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경악의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따뜻했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과 경멸로 바뀌었다. 채경은 기세를 몰아 수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마 여기서도 그 순진한 얼굴로 부잣집 남자를 하나 물었나 보지. 최근에 마을에 들어온 기부금 다 이 여자가 몸이라도 팔아서 받아온 돈일 줄 누가 압니까? 그 말은 수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3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그녀의 가장 어두운 과거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 까발려진 것이다. 원장 선생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몇몇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감싸며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수아는 차가운 시선들의 감옥에 갇힌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3년 전 서울에서 도망쳤을 때와 똑같은 완벽한 고립감과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채경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했다. 이런 여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해고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치원 입구에서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분노로 얼어붙은 얼굴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먼 발치에서 수아를 지켜보던 경호팀의 긴급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얼어붙은 수아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 그는 먼저 윤채경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윤채경, 누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모욕할 권리를 줬지? 그리고는 충격에 빠진 학부모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 여자 한수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 들어온 기부금 모두 내가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주장하는 그런 더러운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수아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아주 작은 보답의 표시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왜냐하면 3년 전 내가 칼에 찔려 뒷골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여자, 한수아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내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학부모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윤채경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수아는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고백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충격과 안도,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새롭고 낯선 감정의 폭풍이었다. 그가 세운 방패 아래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민의 폭탄 선언이 휩쓸고 지나간 유치원 놀이터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굴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윤채경은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자신의 스포츠카를 타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수아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던 학부모들은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뒤늦은 사과는 수아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이 낯선 남자 강태민에게 쏠려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해질녘의 놀이터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민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고 수아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기서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과 함께 그녀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알아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태민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마을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그녀가 사는 작은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그녀에게 익숙한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그 앞에 선 채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강태민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인 유진그룹의 숨겨진 장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강병철 회장과 사촌 강지석이 그룹의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그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둘러싼 추악하고 잔인한 암투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에게서 겨우 도망쳐 나온 상태였어. 과다출혈과 추위로 정말 죽어가고 있었지. 그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를 향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 누군가 나를 끌어안아 주었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였지. 그 온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골목에서 이미 죽었을 거요. 그는 다시 품에서 낡은 머리핀을 꺼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닌 소중한 보물을 건네듯 그녀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없었소. 내 손에는 이 머리핀 하나만이 남아있었지. 지난 3년간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이 머리핀을 보며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 이 목숨 빚을 갚겠다고 수천 번도 더 맹세했소.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수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희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숭고한 행동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서름과 아픔,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태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그의 조용한 배려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게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방 안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린 순간이었다. 태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3년 전 그날 밤 이후 첫 번째 접촉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접촉은 절박함이나 고통이 아닌 존중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낮게 잠겨 있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이 겪었을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키게 해주시오. 수아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운 과거의 망령이 아닌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한 남자의 영혼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3년을 이어준 작은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과거는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다. 빚을 갚아야 할 채무 관계도 은혜를 갚아야 할 부담감도 사라졌다.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와 새롭게 피어나는 애틋한 감정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강태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한수아라는 따뜻한 빛을 곁에 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치밀하게 수집해온 할아버지 강병철 회장과 사촌 강지석의 모든 비리 증거, 살인교사,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을 검찰에 넘겼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최대 주주로서 강병철 회장과 강지석의 모든 죄를 이사들 앞에서 폭로했다. 때맞춰 들이닥친 검찰에 의해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부자는 쇠고랑을 찬 채 허무하게 끌려나갔다.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유진그룹의 낡은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기나긴 복수가 끝났지만 태민의 마음에는 후련함 대신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런 그의 곁을 지키며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것은 수아였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경험했다. 수아와 함께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녀가 가르쳐주는 대로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다.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텅 빈 해변을 말없이 함께 걷기도 했다. 소박하고 따뜻한 시간 속에서 강태민은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되찾았다. 수아는 그의 권력이나 부가 아닌 상처받은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유치원 놀이터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미는 조용히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고백을 꺼내놓았다. 수아 씨, 내가 당신에게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오.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 약속들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지. 그는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빚을 갚는 채무자나 당신을 지키는 보호자이고 싶지 않소. 나는 당신의 남편,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소. 감사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앞에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전체를 빌려 진행되었고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언론은 이 결혼식을 목숨을 빚진 재벌 총수 은인을 아내로 맞다라며 대서특필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신부인 한수에게 쏟아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다. 나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준 당신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태민의 맹세의 수아는 이렇게 화답했다. 언제나 돌아와 쉴 수 있는 당신의 따뜻한 집이 되어주겠습니다. 1년 후 유진그룹과 피닉스 코퍼레이션의 통합 지주회사 회장이 된 강태민은 여전히 재계의 냉철한 군주였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의 아내가 된 한수아는 수현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재단이 후원하는 아동병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지독한 악몽 같았던 밤, 절박한 희생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가장 눈부신 희망을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편의 동화가 되었다.